자, 상완신경총과 어퍼링 텐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전문가라면 당연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기능일 거예요, 기능. 기능을 좋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근육에 관심이 있을 거고, 또 움직임에 대한 게 관심이 있겠죠. 질 좋은 움직임이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근육과 움직임에 대한 걸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좋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떤 근육이 기능을 잘 못하고 또 어떤 근육이 이제 그 근육이 쓰였을 때 어느 도움을 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런 게 안 쓰일 때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모터 컨트롤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그 근육의 기시정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힘의 방향 이런 설정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움직임 같은 걸 볼 때 이제 이상적인 움직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비기능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메인이 없이 사이드에 대한 것들만 계속 공부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뭐 뉴로 트레이닝을 오래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보의학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AK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어느 하나에 빠지게 되면 이제 각 그 파트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운동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걸 너무 메인으로 하고 요거를 이제 등한시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심사가 점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업으로 갈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중적인 어떤 운동 전문가 선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그냥 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내가 저처럼 이제 오래된 고정 회원들이 있고 어떤 PT샵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올리는 걸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 또 내가 사업체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좋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NS 상에 좋아진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보통 어떤 경우냐면 젊어요. 젊은 사람 또는 단기 변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회원 선생님 덕분에 몸이 너무 좋아지고 활기가 생기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 변화가 생기려면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운동도 시켜야 되고 어떤 롱텀 이펙트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한 롱텀 이펙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노인들은 없어요. 노인은 없고 좀 심한 사람들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필라테스에 이 오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어떤 만성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마지못해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의학에서 다루는 내용들만으로는 이제 좋게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여타 다른 것들을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일요일마다 조금 값진 이제 지식을 또는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알아가시는 시간으로 일단 만들어 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이 상하신경총과 어퍼링 텐션 테스트를
꼭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하긴 하시는데, 뭐 이거를 오늘 배워서 현장에서 꼭 적용해 봐라 이렇게 하기까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에 변화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정거근이 잘 안 쓰인다. 뭐 견갑골근이 항상 아프다고 하고 뭐 이제 뭐 팔을 지지하니까 삼각근만 아프다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 어떤 근육이 안 쓰이고 있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지, 어깨에 대한 근육들이 잘 쓰이지 않는 데 있어서 상완신경총의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상완신경총이 지나는 길목에 어떤 근육이나 근막의 상태가 신경의 어떤 그 상태를 좋지 않게 하면서 그 신경이 관장하는 근육들이 당연히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하나 장착하는 것. 또 한 가지 신경이 나오는 루트에 대한 것. 한마디로 척추 사이사이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지에 대한 어깨에 대한 근육들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되게 많이 틀어지고 특히나 상완신경총이 이 C5에서 T1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렬이 너무나 안 좋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분의 신경의 출발점의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쪽에 조금 그 트레이닝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중신경 역동학 검사 우선 간단하게 사진만 보시는데 뒤에 나오는 검사들을 다 보시게 되면 고개가 다 동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관절 외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절 외전. 자, 근데 이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게 경추 5번에서 흉추 1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들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양측에서 빠져나오게 될 건데 이 역동학적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의 신장을 강하게 유발하는 검사입니다. 최대한 양쪽에서 당기는 검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동 범위가 나오는지, 신경 신장에 대한 민감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이 목의 측면 후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반대쪽으로 목을 구부려야 되겠죠. 그리고 상완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이 쇄골 위 아래를 지나서 흉근들을 지나서 가잖아요. 그래 팔을 벌리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신장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전부 다 어깨가 상승되지 않으면서 팔을 외전시키는 양을 점점 늘리면서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검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런 신경의 구조적인 상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경을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이제 손끝까지 가는 게 있고 전완부에서 끝나는 게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치가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신경이 더 많이 잡아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은 똑같이 반대로 구부리는데 손목이나 전완부를 어떻게 회전시키는지는 달라지게 된다. 이게 신경역동학적 검사다. 신경역동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최대한 양쪽에서 잡아당겨 보는 거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버림 텐션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중신경 역동학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깨가 거상되게 되면 신경이 늘어나는 수준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하강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요. 정중신경 같은 경우는 1, 2, 3번에 그리고 4번에 관절까지 관여를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경 검사를 할 때는 얘네들을 다 이제 신전하는 방향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런 자세를 만들어줘야 신경을 최대한 잡아당길 수 있게 됩니다. 고개를 반대로 축구를 하게 되고 손목을 최대한 신전하고
손가락도 최대한 신전하라는데 그중에서 1번에서 3번 또는 4번까지 손가락을 신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팔꿈치를 피면 필수록 아무래도 이 신경이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요자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미는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180도까지 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상 가동 범위는 책에서는 보통 150도 이상이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트니스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150도로는 부족해요. 저의 경험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훨씬 넘어가게 되고요. 거의 이 정도쯤에서 땡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가동 범위의 기준이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연구마다 다른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좌우의 차이를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대충 이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저의 의견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좌우의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중신경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외전 90도 이하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자세를 만들긴 했지만 보통 검사를 할 때 팔이 이렇게 외전 90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자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팔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많이 없겠지만 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팔이 못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중신경 검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올리지 않고 아까와 같은 손목, 손가락 신전을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깨는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매전시키는 방향으로 신경의 텐션을 증가시킵니다. 자, 근데 요 검사가 일단은 되게 재밌는데 만약 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딱 걸려서 안 내려가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딱 걸려서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신경에 뭔가 문제가 병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그냥 순환이 잘 안 되고 움직임이 적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뻑뻑하게 내려가요. 뻑뻑하게 검사를 하면 뻑뻑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펴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신경에 대한 걸 처음 경험을 했던 게 2010년 약간 전인가? 그때 재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물리치료 쪽 교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이걸 해줬어요. 근데 역동학 검사를 한 게 아니라 팔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웨이트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정말 너무 시원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막 센터에서 해보기도 했었는데 인클라인 벤치에서 해보긴 했었는데 어, 요 방법이 검사기도 하지만 목을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시게 되면 뭔가 편안하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한 분들이 사용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움직임이 뭐 팔을 이렇게 피고 돌리고 막 이런 검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클럽벨, 인디안 클럽벨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몸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작인 이유가 이런 신경에 말단 활주를 미리 만들어줘서 우리가 힘든 동작을 할 때, 본 운동을 하기 전에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몸이 준비가 잘 되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 클럽벨 같은 게 왜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척골신경 역동학 검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깨를 이렇게 끌어내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끝내는데 그냥 볼 쪽으로 이렇게 손이 올 수 있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배트맨 검사라고도 하거든요. 배트맨 검사 이렇게 이게 되는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척골신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저려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골신경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바닥 내재근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손 이렇게 잡으라고 할 때, 주먹 쥐라고 할 때 이렇게 잘 못 쥐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귀여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자분 뭐 이렇게 짖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이제, 저도 옛날에 이러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알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좋게 해주시거나, 이제 아니면 조심해서 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골신경 역동학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세를 하는데 내회전, 외전하는 거예요. 내회전, 외전. 그러면 이제 요골신경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골신경이 손상받는 자세, 요골신경이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사레레, 레터럴 레이즈라는 게 있죠. 레터럴 레이즈. 근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레터럴 레이즈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근데 사이드를 붙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뭐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부르는 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복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냥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자, 레터럴 레이즈가 요골신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했을 때 악화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MTK 자세 있죠. 손을 이렇게 안으로 내외전에서 들어올려라 상박근이 더 많이 쓰인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어깨가 그 중간 삼각근을 운동시키려고 한다면 살짝 내외전을 했을 때 중력의 가장 수직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외회전을 하게 되면 중간 삼각근이 약간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일단 내외전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좀 어려운 자세긴 하죠. 왜냐면 팔이 올라갈수록 외회전 근육이 하방 활주 관절 중심에 더 관여하다 보니까 내외전을 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아무래도 몸을 좀 나쁘게 하긴 하죠. 근육 관점에서는 뭐 그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정리하면 요골신경 역동학 검사가 내외전, 외전을 했을 때 할 수 있게 되고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레터럴 레이즈를 하게 되면 심해진다. 간단한 이제 신경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 책의 이 책 이름이 임상신경 역동학.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퍼링 텐션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꼭 신경 활주, 신경 슬라이딩의 치료 방법인데 그런 걸 해야 된다. 텐셔닝이 치료 방법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하라고 해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내장기 문제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뭐 심장 같은 거 마찬가지긴 하지만 심장도 상관이 있다고 하고 막 관계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프렘텐션 테스트가 딱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이제 뿌리의 문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애프터가 그렇게 확 좋아지게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할머니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100% 좋아질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 상담 받으러 왔을 때 회전근개 재활하러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한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그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척추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제가 그 질환에 대한 게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많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경험도 되게 많으셨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머리도 막 한쪽으로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정석대로 밟아 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른 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런 걸 알고 하고 상한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냥 그런 관점을 그냥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한 달 저한테 재활을 시작하고 한 5회인가?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지가 한 2달 조금 안 되셨을 때예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어떤 운동을 줬냐면 티바로 가동범위 운동하라고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블 슬라이드하고 굴곡하면 막 팔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티바로. 그리고 순서도 안 줘요. 굴곡 참고로 순서가 굴곡이 좋아지고 외회전이 좋아지고 내회전이 좋아지는 건데 순서도 주지 않고 그냥 티바를 그냥 계속 아파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재활이 하나도 안 됐다. 뭐 했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원의 딸이 저하고 이제 근데 이 믿어주시는 구석이 있어서 심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이제 권위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게. 그 회원의 상태가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재활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어깨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몸에 염증도 엄청 많고. 근데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 주변에 되게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 근막, 혈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들을 널브 베드. 그래서 이제 신경을 감싸고 있는 침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신경 주변에 여러 이제 인터페이스 구조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음, 인터페이스는 유연한 원통 망원격 같은 것으로 지금 말하는 것들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신경계는 이 망원경의 움직임을 따를 수밖에 없대요. 한마디로 신경은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잘 늘어나고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돼요. 압박도 잘 견뎌야 됩니다. 근데 신경이 좀 눌렸다고, 신경의 일부 시간이 좀 지났다고, 신경이 늘어나려고 할 때 잘 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근막도 있고, 혈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른 거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다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신경의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경은 이렇게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아도 모양이 바뀌게 되면서, 압박에 이제 신경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모양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주라고 하는 신경이 딸려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활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신경 활주라고 있죠. 슬라이딩 오브 월브스라고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은 신경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잖아요. 긴장이 높아지고 압박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뒤에서 나오지만 일정 시간, 일정 압박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경의 그 혈액에 대한 차단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서로 간의 이제 협조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활주 움직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주 움직임의 목적은 신경로 전체의 긴장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미끄러지냐면은 고긴장 지점을 향해서 미끄러진다. 예를 들어 제가 손목을 꺾잖아요. 관절이 꺾이는 지점이 클수록 고긴장 지점인데 여기에서 압박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고무줄로 따지면 여기서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은 5%만 늘어나기 시작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5%만 문제가 되겠어요? 훨씬 문제가 돼요, 사실상. 그런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이 고긴장 지점으로 신경들이 딸려가 주면서 여기에 대한 긴장을 줄이는 그런 신경 활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의 뒤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옆쪽으로 막 빠져나가죠. 그래서 척추를 뒤로 신전하게 되면 신경들은 서로 가까워지게 돼서 짧아지게 되고요. 구부리게 되면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신경 관점에서 폐쇄됐다, 이건 개방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쇄도 안 좋고 개방도 안 좋아요. 폐쇄가다, 개방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성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은 신경 공간이 좁아져 있구나. 이분은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들은 폐쇄되어 있겠구나. 개방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경 공간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또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 아까 우리가 고긴장 지점을 향해서 신경 활주가 일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분산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절을 구부리게 되면 거기서 가장 많은 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O가 있죠. O-5-5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이 지점을 이렇게 딸려와 주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면서 긴장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척추를 구부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부러짐이 심한 쪽, 이런 쪽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 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경들이 여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이 바짝 굳어 있다고 해볼게요. 발바닥에 그냥 다 완전 굳어서 압통도 너무 느끼고 뭐 그냥 신장이 완전 민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허리를 확 구부렸어요. F5가 확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신경들이 딸려주면서 여기에 긴장을 줄여주는 신경 슬라이딩이 생겨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디스크가 뭔가 민감해지는 게 시작이 되고 나중에 정말 구조가 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런 포인트들에서 가장 많은 그런 그 신장이 일어나게 된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서 목 디스크가, 아,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이 텐셔너라고 말씀드렸죠. 텐셔너라고 하는 건 신경을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치료 방법으로도 쓰이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신경가동술 세미나 같은 거 가시면 MMT를 해요. 그럼 이 근육이 관장하고 있는 신경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 약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신경에 대한 가동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MMT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세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보통 뭐 이런 루틴대로 하긴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신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육이 힘을 못 쓸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제가 그냥 그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른 데 없다라고 했을 때 텐셔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텐셔닝에 늘어난 신경이 관장하는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사용하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후경골신경 있죠. 누워서 다리 이렇게 90도 들어올리는 거 안 되는 분 많잖아요. 그럼 80도 정도 패시브로 늘어날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발목을 배축 굴곡 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관장하고 있는 근육들, 뭐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 내측, 외측, 발바닥 이런 거 다 못 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경골신경의 신경 가동술을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이나 숙제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근육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생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신경의 주행 경로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한쪽만 SLR이 안 돼요. 근데 SLR만 하는 게 아니라 배측 굴곡. 그럼 이거는 후경골 신경 검사. 근데 여기 플러스 외번이에요. 바로 외번까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양쪽 다 안 되는 경우 말고 한쪽만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경의 경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단순 신경 가동술로 해결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그럴 때는 신경의 포착 지점을 이완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 흔히 아시는 이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신경이 흔히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긴 하거든요. 이 폼롤러나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금 부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는 폼롤러로 사실 하기 좀 위험하고요. 그 오금 부위는 사실은 압박을 심하게 하시면 위험하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경 활주 기법. 아까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고 텐셔닝보다 신경의 활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이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연부 조직 이완이 먼저예요. 트리거 포인트. 신경 싹이라고 하는 신경이 유착된 그런 포인트. 근육이나 근막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신경 슬라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슬라이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중신경 검사를 하게 되면 신경을 외측 굴곡하고 손목을 최대한 젖혀서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 어깨 내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목 젖히고. 근데 이제 이건 텐셔닝인데 손목은 이제 안 보이겠지만 고개를 동쪽으로 보내면 이제 말단 손목 쪽으로 딸려가게 되거든요. 그 긴장 지점을 향해 신경들이 활주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활주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홍채를 그냥 그쪽으로 딸려가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목 쪽으로 활주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손목을 제쳐지면서 목 쪽으로 활주가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슬라이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엔 방법문 있고 맥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맥락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 기본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기도 어렵죠. 당연히 이제 알려주려고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걸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같이 꼭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그냥 따라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건드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슬라이딩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이 잘 안 늘어나는 분들은 그냥 검사 같은 거 아까 하신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이 8%만 신장돼도 신경에서 나오는 정맥의 흐름이 감소되기 시작한대요. 15% 신장되면 신경 내외의 모든 혈류가 차단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꺾으면 이게 사실 되게 큰 건데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활주가 되면서. 근데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검사를 무작정 따라하면 선생님 때문에 며칠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런 검사 같은 거 따라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설프게 신경가동술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괜찮은 거고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회원한테 대입하면 다 문제돼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 정도의 자가 능력 변화에도 1시간 동안 신장이 지속되면 신경 전도성이 70%나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 허리 심해지고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될수록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세를 오래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바로 축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몸을 최대한 이제 액티베이션 해주고 이러한 상태의 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나서 뭔가 활동적인 걸 해야 되죠. 선생님들 회원이 그냥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수업 시간 임박해서 막 왔는데 그냥 바로 데드리프트로 워밍업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경검사의 지속 시간,
그래서 신경 길이가 12% 신장되면 1분 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경 ung뚱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검사합니다. 끝, 더더더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검사하고 끝, 여기서 제한 있네, 끝, 제한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혹시나 처음 따라 하시는 분이 보통 오래 해요. 더 자주 하고 반복해 봅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신경에 대한 것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을 제가 다음에 한번, 여기 오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컴퓨터로 하면 이게 될 건데, 공중지. 아이패드는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퍼링 텐션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안 된 것 같네. 잠시만요. 공유, 화면.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음, 현재 슬라이드. 혹시 영상 재생 되시나요? 채팅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네네. 정중신경문사 저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목을 왼편으로 축구를 하신 상태예요, 회원이. 저런 식으로 끝. 저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2022년 11월 10일 날 한 거네요. 저도 너무 개념이 없게. 이거보다 조금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사실 그때 상하신경총 세미나 하면서 찍으려고 이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방금 전에 한 게 척골신경 검사고 이게 요골신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꼴밤 짖는 자세 하시고요. 내외전하고 팔꿈치 펴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쭉 벌려봅니다. 저때 몸통의 절반 이상 올라가야지. 이건 애과신경 검사예요. 근데 저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쭉 올려봅니다. 저렇게 네 가지 검사입니다. 저때 반응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반응이 생기게 되면 목의 축구를 풀어요. 목을 중립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검사의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목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목을 풀었는데도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목 이하에서의 문제가 더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상완신경총에 대한 강의를 이제 어퍼링 텐션 테스트를 오늘 진행을 했고, 다음 주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또 재미난 현장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돌아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희경 선생님 이제 임박했나요? 네, 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선생님 건강하게 빨리 순산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유 되시면 한번
그 연락 주세요. 잘 몸 괜찮으신지 궁금하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잘 쉬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새해 복을 받고 시작하신다. 들어가세요.